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이제 만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RNGI입니다. 제가 6월 입사였거든요. 이제 만 18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었네요. 제가 간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들이 비단 저만 겪는 일이 아닐 것이기에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저처럼 어려운 일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적이라기보다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당연히 아파서 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닐 거예요. 병원이라는 곳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가시는 분들도 매우 많죠. 오늘은 제가 겪은 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러한 것을 어린 나이에 겪게 될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채널을 끄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 겪지 못한 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될 분이시라면 운명을 앞둔 환자는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 운명하신 후에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니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사 후 병동에 있는 동안 다인실 근무를 많이 해서 익스파이어 하는 환자분들은 별로 겪어보지 못했었는데요. 1인실이 있는 병동으로 트랜스퍼 된 후부터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늘로 가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간호사 근무 중 처음 겪은 익스파이어 환자는 신규 3개월 차 때였습니다. 이미 리버 캔서가 진행되어 몸 여기저기 메타된 분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여명이 한 달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페인 컨트롤과 복수 같은 것을 조절하여 남은 여생을 최대한 힘들지 않도록 케어받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죽으로 식사를 교체해드리며 이야기도 나누었고 나이트 근무를 시작하고 밤 10시쯤 라운딩하는 사이에도 괜찮으시죠? 하는 질문에 대답도 해주셨었거든요.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은 잘 자는지 확인도 했었고 오더를 다 받고 약 챙기기 전에 밤 12시 라운딩을 위해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들의 수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쭉 확인을 하는 중이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밤에는 불을 다 켤 수 없거든요.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병실 문을 열어놓고 복도 불빛에 의존해서 보거나 펜라이트 또는 손전등을 갖고 들어가거나 침상 옆 작은 등을 켜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복도 불빛에 의존해서 환자 한 명 한 명 숨은 잘 쉬고 계시는지 플루이드는 잘 들어가는지 보고 있었던 거였죠. 간질한 환자들은 얼굴색이 원래 많이 어둡습니다. 수명을 다한 혈구를 처리하고 비장과 연계하여 인체 전반의 개선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환자의 얼굴색이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침상의 작은 등을 켜고 환자를 가까이 보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했다가 너무 빨라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의연함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였죠. 바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선배 간호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노티파이 한 후 환자 침상의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보호자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고 계셨죠. 아직 어두운 방에서 환자를 제대로 못 본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조심조심 환자의 침대를 빼서 간호사 처치실로 옮긴 후 주치의가 바로 왔고 그 자리에서 EKG를 붙였습니다. 이미 플래시였죠.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보호자는 이미 오랜 투병 생활로 많이 지쳐 있었는지 아니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인지 의외로 담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업무 처리가 진행되는지 모르는 채로 선배 간호사님이 시키시는 것을 실행만 했었죠. 어떻게 그 밤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환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환자의 죽음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잠을 자기 어려웠어요. 어느 누구도 저의 멘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환자가 익스파이어 했다고 해서 처음 그러한 것을 겪었을 어린 간호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겠죠. 그러한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분명, 당연히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죠. 저 역시 많이 겪어봤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일을 겪다 보니 이러다가는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지겠다 싶어서 외과로 부서 이동을 요청했었는데 결국은 또 다른 내과로 부서 이동이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어요. 다시 힘을 내봐야지 했었습니다. 간호사님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음 앞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들을 보며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환자 때문에 우울했다가도 또 다른 환자를 보며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이니까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냉정해져야만 하는 의료인으로요. 중환자실에 보내드려야 하는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동에서 환자를 보내드려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중환자실을 가는 환자의 컨디션이나 간호는 매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제가 신규 때 겪은 일은 매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언제 운명하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호흡과 움직임, 여러 가지 신체 상태의 바이탈 사인, ECG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요. 어느 순간 환자의 여러 가지 신체 징후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다인실에 계셨다면 1인실로 옮겨드리고 가족만 계시는 공간에서 운명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변의 환자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보는 것은 결코 어떠한 면으로든 좋지 못하기 때문에 1인실로 옮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중증의 환자가 옆에 계실 때에는 익스파이어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서 데리고 간다는 미신이 있거든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림막이라도 쳐놓죠. 여담이었고요. 돌아가실 것이 예상되면 가족이 모두 올 수 있도록 하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환자에게는 15분 간격으로 자동 바이탈 사인이 측정되도록 합니다. 모니터링 기계로요. 반드시 알람은 켜놓아야 하겠죠. 그리고 환자 사망 시점이 의무 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계와 EKG 기계에 종이를 끼워 놓거나 전자기록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혈압이 약 80에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호흡과 맥박도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역시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이때에는 주치의에게 노티파이 하죠. 그러면 주치의 역시 준비를 합니다. 혈압이 50에 30 이하, 그리고 맥박도 30 이하, 호흡이 없어지는 시점이 오고 최종적으로 심전도가 플랫되는 상태가 되는데 시간적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지켜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에게 콜합니다. 산소 포화도는 환자가 사망해도 약 60% 정도 유지되기도 하니까 혈압, 호흡, 맥박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와서 심전도를 확인하고 리듬이 플랫인 것을 체크한 후 보호자에게 사망 선고를 하죠.
뭐뭐뭐 환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환자의 베개를 치우고 팔과 다리는 가지런히 잘 펴드리고 환자에게 연결되어 있던 모니터링이나 수액이나 모든 선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보호자와 작별할 시간을 드리죠. 간호사는 이제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간호 일지 차팅을 하고 바이탈 사인을 기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의무 기록 마감 처리를 해야 하죠. 그리고 퇴원 간호 차팅에 사망 표기를 합니다. 환자에게 사용된 추가 재료도 입력해야 합니다. 환자를 감쌀 수 있는 시트와 환희까지도요. 그리고 영안실에 연락을 합니다. 환자의 감염력이 있었는지 미리 알려드리고요. 영안실 선생님들도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하니까요. 보호자에게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해서 드려야 합니다. 차후에 제출 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이요. 주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완료되고 간호기록과 의사의 경과기록, 그리고 처치와 기타 의무 기록이 모두 완료되면 보호자를 원무과로 보내드립니다. 원무과에서는 사망 절차를 안내해 주시죠. 그러면 보호자는 국가행정처리, 관공서, 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등 여기저기 제출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원무과에서는 적게는 20장 정도, 많게는 50장 이상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환자 기록과 함께 원무과의 처리, 진단서 처리까지 완료가 되면 영안실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인수증을 드리면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그때 저는 가시는 길에 항상 두 손 모으고 인사를 드렸어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속의 말과 함께요. 그 이후 병실과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은 소독 및 폐기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침상도 한동안 비워놓게 돼요. 그런데 사실 환자가 매우 많이 오시는 때에는 침상을 비워놓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바로 환자가 겹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죠. 여기까지 좀 우울한 이야기였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규 때 겪은 익스파이어 환자로 인해 생긴 버릇이 환자가 자고 있을 때 숨을 잘 쉬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밤에 깨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떤 환자는 어찌 알고 눈을 반짝 뜹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셨다가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시죠. 그때에는 저도 같이 깜짝 놀라서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려서 합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잘 덮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병실을 나오죠. 환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가 잘 치료되어 가족들 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